좌장을 맡게 된 물학술단체연합회 학술부회장 정세홍입니다. 오늘 우리 심포지움의 주제가 기후위기의 시대 국가물관리 기술의 현황과 도전 과제인데 올해 특별히 이 주제가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태풍 흰남노 때 서울 시내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죠. 시간당 140mm라는 큰 폭우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영산강이나 섬진강에는 또 기록적인 가뭄을 또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기후 변화인지 또는 기후의 변동성인지는 차츰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겠지만 이러한 기후 변화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고 또 회복력을 가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감대 속에서 우리 국가 물관리 기술이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가 있고 앞으로 어떤 도전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12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려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30분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맡은 일은 효과적으로 이 토론회를 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참석해 주신 6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박정준 과장님 오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엄명진 교수님. 그리고 동국대학교 강주현 교수님. 서울과기대 전환돈 교수님. 그리고 K워터 권문혁 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왼쪽에 우리 기획부회장님, 연합회 기획부장님이신 중부대학교 이주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지금 6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5분에서 6분 정도 드리고 시간을 전략하는 측면에서 제가 따로 요약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순서는 박정준 과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엄명진 교수님부터 해서 이렇게 좌측으로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엄명진 교수입니다. 오늘 12분의 이제 훌륭하신 교수님들, 뭐 또 원장님들 해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세션 1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적으로 느끼듯이 최근에 기후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어릴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뭐 생각을 해보면 수능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올해나 뭐 이럴 때 보면 좀 포근했던 날씨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들의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세션 1을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한 재난과 그리고 물 안전에 관련된 주제로 4분의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홍익대 이제 김동균 교수님이 기후 재난에 대한 이제 정책 방향을 제안을 해주시면서 미국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런 학문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현재는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통계를 내보니 2010년 이후에 발생되는 재난에 대해서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기후 재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액의 증가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 대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가치들이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후가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나 가뭄에 의한 피해액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재난, 기후 재난에 대한 복잡 다단한 전파 경로를 또한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는 뭐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자원 쪽은 아니지만 또 관련이 있는 수질성
물 관련 질병에 관하여도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해주셨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사회 기반 시설 관련해서는 약간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전파 경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설명했다시피 뭐 FEMA나 아니면 영국의 CCRA 그리고 일본의 풍수의 보험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참조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재난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상세화시킴으로써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어떻게 보면 재난 관련된 서비스들에 대한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강원대학교의 김병식 교수님이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성 증가 및 대응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굵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김병식 교수님 말씀으로도 기후 변화로 인하여 이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의 양, 그러니까 강수의 양들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홍수 빈도를 향상을 시키는 방향과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교수님께서는 뭐 두 번째 안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셨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 정도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대학교 신주영 교수님께서 최근에 도입된 SSP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트 에이시아에 국한된 리지널 RCM 모형으로 코덱스 모형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뭐 GCM 모형을 여러 가지 선택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SSP 시나리오에서는 1부터 5까지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적응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강도가 SSP1이고 가장 강한 강도가 SSP5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극한 강우, 어느 정도 연체대 강우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장 약했던 강우 SSP1에 대해서도 양쪽 다 어떻게 보면 GCM 모형이나 RCM 모형 둘 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특징이 코덱스 모형, 그러니까 RCM 모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일정한 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확률 강우량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 양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호서대 정건희 교수님께서 대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설은 여태까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수공학에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서는 그 관심이 매우 적었던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대선에 관련해서도 행안부 쪽에서 좀 많이 관련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많이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설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융설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가 미미했던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대설에 의해서 국부적인 대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 이외에도
주민들 고립으로 인한 피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이제 도입되는 뭐 레이더라든가 위성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잘 분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드론 등도 이용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나중에 도로나 이런 쪽으로 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의 강주현입니다. 저는 세 번째 세션의 발제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평소에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네 분의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의 그 내용으로부터 좀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그 향후의 스마트한 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역할이 더욱더 증대될 것이고 또 그 가능성도 굉장히 무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블랙박스 모델로서의 조금 단점으로 거론되었던 부분들이 교수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뭐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기후변화와 같이 급격한 페이즈 변환이 있을 때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도 아마 기장 모델과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기소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메타 모델의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한다면 그런 한계점들도 향후에 점차 극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공지능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데이터의 확보하고 생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공유하고 생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앞으로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데이터 공유 부분인데 뭐 아까 박정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물환경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그 해외 국가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그 보통 이제 국가 측정망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각종 환경 기초 조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공단의 연구 영역이라든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또는 진행되어 왔던 그런 모니터링 조사 사업으로부터 생산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아쉽게도 그 각 기관의 컴퓨터에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끌어내서 좀 활성화 공유가 된다면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가 된다면 아마 이 데이터 기반의 그 물환경 해결 기술이 더 그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데이터뿐이 아니고 모델링 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보면은 그런 이제 개발된 모델링 툴이 잘 공유가 되고 또 사용자의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그 모델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끔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더욱더 그 모델링 툴 개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국내 기술자들의 기술적인 수준도 높아서 많은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도 몇 년이 지나면 좀 사장이 되는 모델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저변 확대 실패에 의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해외의 우수 사례와 같이 모델링 툴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그리고 그 모델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큐멘테이션까지 좀 잘 제공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생산 부분인데 아까 뭐 차 교수님 말씀해주신 차세대 이미지 데이터도 굉장히 활용성이 높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수질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센서 기술이 아직까지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해외 그 기술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방대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 소위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수질 분야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기술 발전에 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우리가 이제 신종화학 물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물질은 증가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검출 가능한 그런 센서 기술은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기술 개발에도 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한 말씀 드리고, 뭐 오늘 데이터 드리븐 말을 또는 뭐 프로세스 베이스드 말을 또 앞으로 디지털 트윈 아주 좋은 주제들이 많이 발표됐는데 결국은 국가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생산해내고 또 그걸 어떻게 잘 유통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의 뿌리가 되지 않나는 아주 좋은 디스커션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종훈 교수님. 네, 저는 사실은 원래 예정이 없던 토론자입니다. 그 이화여대 최정영 교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인 건강 상태로 못 오셨고요. 그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투입돼 가지고 분위기를 바꾼 것처럼 제가 한번 열심히 토론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키워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물 관리 기술의 도전 과제. 이제 아마 여기 오늘 발표하신 12개 과제가 거기에 준하는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발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의 전환점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거는 우리들이 그동안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미래의 과제는 이제 진짜 우리가 현안 문제를 떠나서 진짜 미래 기술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과제를 기획하거나 그런 걸 보면 요즘에 사실 새로운 과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미래보다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R&D의 현 주소를 보게 되면 그 과제를 평가할 때 늘 현업화라는 말이 이제 연구자들의 족쇄를 걸고 있고요. 또 수요처가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족쇄가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구비를 많이 받아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연구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K-워터 학술상 시상식이라는 영예로운 자리를 만들었고 이제 아주 우수한 학자들이 받았는데 사실 해외 국제 학술 대회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수상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왜 언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소셜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학술 대회 많이 가지 않아서 그런가 그러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하는 연구의 주제들이 이제 좀 더 리저널하고 이제 글로벌한 연구라기보다는 또는 국제 수준에 맞는 어떤 토픽이나 이슈를 선정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들을 위한 연구, 현업화에 위한 연구의 족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대우받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래 기술 우리 두 번째 키워드인 도전적 과제의 미래 기술은 아마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그 김현준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스태틱에서 좀 다이나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저희들이 좀 과제를 선정해야 될 것 같고 김병식 교수님이 얘기했던 스테이셔너리에서 난 스테이셔너리에 대한 연구가 지금 훨씬 더 이제 나가야 됩니다. 기후 위기를 여태까지 맨날 과거 자료 기반의 빈도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기후 위기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설계 기준에 지금 아직도 과거 자료 기반으로 하고 있지 미래 기술을 미래 기후 변화를 반영한 기후 변화 적응을 고려한 설계 기준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저널 스터디에서 이제 좀 컨티넨탈 스터디로 좀 연구를 좀 확장하는 게 우리 연구자들이 가져야 될 준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하이드롤로지가 어떤 플래네터리 하이드롤로지를 지금 외국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을 국가별로도 안 합니다. 컨티넨탈 스케일로 하고 있습니다. 숨은 모델을 그렇게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작은 뉴욕에서 캐치먼트 베이스의 어떤 연구를 하지만 숨은 순환 사이클에서 보다 보면 전혀 원치 않은 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과장님도 박정준 과장님도 계시지만 기후변화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주요시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사실은 기술과 정책의 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기술이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거꾸로 정책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술자보다 훨씬 더 앞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기술의 현 주소를 모르고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예를 들면 제3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만들었고 2025년까지 그걸 가지고 국가가 다부처가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겠다는 대책이거든요. 근데 그 거기 리스트업된 대책 한 120개를 제가 보면 그 평가를 제가 들어갔었는데 보면은 이게 기후변화 대책인지 아니면 부처별 그냥 늘 하던 루틴한 대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기술과 정책의 갭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거. 이 정도로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 과기대 전원돈입니다. 저는 원래 나온 게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물리용. 그래서 이제 4개의 주제를 들었고요. 사실은 이 키워드가 두 번째 주제 키워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속 가능하고 그게 하나가 키워드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한 물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하신 4개 뭐 동적 가뭄도 있고 도시 물순환도 있고 4개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이제 개별 주제가 지속 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측면에서 이제 공급 측면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수요 관리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이제 스마트한 물이용 쪽이 이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 발표가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지속 가능한 그긴 하지만 그 두 가지 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쪽의 관리 쪽하고 스마트한 물이용. 근데 이제 스마트 물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원래 스마트 말이 되게 많은데 AI처럼요. 근데 이게 단순한 각종 센서만을 잔뜩 설치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이제 스마트 물이용이라는 거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한 물이용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당연히 이제 자연 또는 도시역 내에 이제 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센서 네트워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수집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성격을 가진 특성을 가진 자료들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고 수행할 것이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아마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원하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물이용에 도움이 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로세스 개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이제 실제 유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게 저도 해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연구 사업단이 있긴 했지만 결국 보면은 이제 사양화됩니다. 아까 이제 다른 토론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사양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도적 뒷받침이 좀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제도적 뒷받침이 뭐 단순하게 법령 개정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개별적으로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아마 수요처가 아마 관공서, 지자체라든지 아마 이렇게 될 건데 이쪽에서 거의 의지가 없다고 뭐 과장님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의지가 없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제가 많이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마트한 물이용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개발된 그 관련된 그 스마트 물이용을 위한 기반 기술이나 연구 사업단은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정도의 그 연구 능력을 가지면은 달성할 수 있다 보긴 하지만 근데 이를 갖다 실제 적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특별한 뭐라 그럴까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 물이용 핵심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정보의 통합입니다. 정보의 통합은 연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뭄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는 통합 물 관리 여러 개 많긴 하지만 결국 보면은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도메인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사실은 각자 따로 놀고 있지 그것들이 통합돼 가지고 실제 스마트 물이용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차후 연구 과제들은 제가 이제 이번에 환경부 과제를 이번 달에 끝나는데 그거 해보니까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수집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같은 스마트 테크놀로지나 어떤 이런 것들이 통합된 것들을 실제로 활용하려고 하면은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어떤 플랫폼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 하고 있는 것 하나 있죠. 스마트 시티. 그래서 스마트 시티 사업 관련된 플랫폼 쪽에 이제 우리 쪽 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연구 내용이라든지 기술 기법 또는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갖다 업로드해야만 같이 통합해서 가야 됩니다. 즉 환경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부처 사업 이런 형적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같이 그 환경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걸 같이 가야만 그 실질적인 어떤 얻어진 그 많은 그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센서 네트워크, 자료 수집된 것들, 또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제반 기술들에 대한 연구비들 이런 것들이 실질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무료용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올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공사 권문혁입니다. 저는 오늘 가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관점은 우리 이주원 교수님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케어워터에서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장을 맡고 있고 현재 남부지방 가뭄 대응을 하는 그 실전에 뛰는 입장에서 한번 실전을 뛰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 변화가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는 뭐 가뭄과 홍수로 이렇게 겪고 있죠. 우리나라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남부지방하고 그 북부지방이 가뭄과 홍수로 두 쪽이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아까 좀 전에 정세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달에 그간 겪어보지 못한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고요. 동시에 계속된 강수 부족으로 그 남부 지역에 위치한 섬진강댐, 주암댐, 수어댐은 지금 가뭄 단계가 심각 단계로 가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가뭄 TF를 가동 중입니다. 저희 케어워터는 현재 가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가뭄 상황이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내년 봄 가뭄까지 이어진다면 제한급수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암댐 주요 공급 지역이 여수 광양 산단하고 광주 광역시거든요. 여수 광역 산단은 연 매출액이 94조입니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는 아시다시피 대도시고요. 이런 지역에 제한급수라 간다면 저희가 상상할 수 못한 그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뭄은 이게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금 가뭄을 전혀 못 느끼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가뭄 정말 저희가 체감하기 전까지는 그 가뭄 특성상 가뭄 위협에 대한 그 사후 대책이 아닌 저는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메가 드라우트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제가 후배들한테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회사 이제 10년 남았는데요. 저 퇴직 전에 정말 큰 가뭄이 와서 우리 회사 큰 곤란이 올 것 같은데 그때 내 업무가 가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사실 케어워터에서는 가뭄이 오면 섬진강도 마찬가지고 섬진강댐도 마찬가지고 저 주암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댐 용수 공급 조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댐 용수 공급 기준에 따라 하천 유지 용수를 줄이고 농업 용수를 줄이고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후속 강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만약 강우 부족이 계속되고 대체 수원이 없는 경우에는 뭐 생공용수 제한급수도 저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우리 생활 수준상 생공용수 제한급수는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댐 설계시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그 설계시에는 저희가 20년에서 30년에 한 번씩 물 부족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댐 설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운영상에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치수를 예를 들면 저희가 댐 설계를 할 때 치수는 극한 상황, 그러니까 PMF를 가정을 하고 저희가 댐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댐 같은 경우는 설계 때부터 치수보다 이수가 훨씬 이수 안전도가 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도권 홍수와 같이 그 가뭄에도 저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 보령댐 같은 경우는 금강물을 보령댐 도수로 연결을 통해서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 성공한 그 가뭄 대책 추진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원이 보령댐과 같이 연계 가능한 수원을 인근에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한 어떤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 지역 내 그 수원을 해결하는 방법, 물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나 그 수원 간 그 지역의 생활 가용할 수 있는 수원이 부족하면 인근 유역에서 이렇게 수원 간 연계하는 그런 방안들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얼마 전에 호주를 갔었는데 호주가 그 한 10년 정도 감옥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해수와 담수화라든가 하수 제휴용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세일즈 조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디지털 트윈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케어호텔에서 하는 디지털 트윈은 홍수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 내용들 보니까 강원대 교수님도 뭐 세슘으로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도 세슘으로 했고, 근데 저희는 홍수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확장을 하고 싶어요. 수질도 하고 싶고 물순환도 하고 싶은데 좀 아이디어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시면 K호텔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디지털 트윈을 제가 한번 시연해 드리고, 그리고 그 수질이라든가 물순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환경부 상당히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박정준 과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환경부의 물통합 정책관의 통합 하천관리 TF를 맡고 있습니다. 그 통합 하천관리 TF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7월 1일에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라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환경부에는 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이 3개가 있습니다. 물통합국이 있고 물환경국이 있고 수자원국,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물통합국은 우리 용수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업무, 그 다음에 상수도 우리 먹는 물 이렇게 그다음 공업용수 이렇게 깨끗하게 정수해가지고 보내주는 건 상수도 업무, 그 다음에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하고 토양 오염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물통합국이. 물환경국은 수질과 수생태를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국은 댐과 그다음에 4대강 보와 같은 그런 하천 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용수라든지 하천 점용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 그 통합하천 관리 TF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발표 하천과 수량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 내용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 지금 댐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4대강 16개 보호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영 여건이 이렇게 좀 미흡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 운영 여건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저희 TF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3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취수장과 양수장을 개선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관리 수위를 물을 꽉 채웠을 때만 취수가 되게끔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새로 신설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다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대책, 보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 수위도 같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대체 관정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지하수 대책 업무를 해야 됩니다. 3번째는 친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친수 시설, 뭐 선착장이라든지 계류장, 그 다음에 개인 모터보트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슬리웨이 이런 것들이 친수 시설인데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뭐 철거를 한다든지 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플로팅 도크 같은 걸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요 3가지 취향수장, 지하수, 친수시설 요 3가지가 다 개선이 돼야만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한 5년, 4년, 5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해야 어느 정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천 시설들 댐하고 보하고 저수지를 연계를 해가지고 최적 연계 운영 방안을 만드는 것들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내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빠르면 내년 말, 좀 늦으면은 2024년도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대국민.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물 관련 연구자분들께서 연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또 한편으로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연구하시기가.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나중에 발표를 드릴 그런 내용은 볼을 완전히 이렇게 모든 볼을 다 완전 개방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하더라도 뭐 어떤 제약이 걸리거든요. 친수 시설 제약이 걸리든 지하수 제약이 걸리든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이수에서 이수에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탄력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좀 기반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 고려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과거에 했었던 보처리 방안 결정된 거 금강영상관 거기에 대한 감사를 또 저희 부서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환경부에서 거의 제일 인기 없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넘버원 부서이기도 합니다. 예, 과거에 대응하면서 또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정부 정책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다양한 그런 실측값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이런 데서 다양한 수질, 그다음 수생태 이런 자료들, 이수치수 관련된 자료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대국민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물환경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수질, 생태 측정값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다양한 관측값들이 있는데 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통계적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환경부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단순 평균을 한다든지 아주 심플한 T-테스트 정도만 해가지고 그런 통계자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장차관님도 새로 오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다각적으로 환경부 통계가 부족하다. 통계적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관측값들, 실측값들은 엄청 많이 확보를 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매번 모델링만 하려고 한다. 이런 좀 내부적인 문제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링도 물론 중요한 그런 연구 분야이긴 한데 있는 자료도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저희 정책적 어떤 기술적인 그런 목표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통해서 수량이나 유속 이런 걸 통해서 수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내지는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방법론을 좀 개발하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과 보와 저수지를 연계한 최적 운영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운영 방안을 계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아까 저기 수자원공사에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윈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유역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분석을 해서 보통 최적 운영을 하게 될 때는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긴급한 상황. 대부분은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할 때 사실은 탄력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무용의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다가 수질 사고가 났다든지 녹조가 크게 발생을 했을 때는 물 흐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댐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녹조가 이제 남세포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좀 딱당해가지고 대발생했을 때 펄스 방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은 사전에 방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하면은 좀 더 그런 긴급 상황 때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디지털 트윈 기술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발표 내용들이 있었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수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치수도 마찬가지고 수질 생태 다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런 연구가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범위를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 좀 더 크게 해서 어떻게 보면 유역별로 유역 정도 되는 그런 스코프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후 변화에 따른 뭐 수질 변화, 뭐 이수의 변화, 치수의 변화 이런 정도 급의 어떤 좀 매크로한 그런 예측 방법론 같은 것들이 사실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가뭄 빈도라든지 홍수 빈도도 저희가 조절할 수 있겠죠. 저희가 대도시는 홍수 빈도 200년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근데 그게 과연 맞냐? 대부분 학자들은 조금 지금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변경해야 되겠죠. 근데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상태고 그런 것들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량이 변할 거고 수량이 변하면은 그에 따른 수질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생도 변하겠죠. 생태계, 식생도 어떻게 변하면 환경부 입장에서는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보호구역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런 기술 통계적 분석 방법론 개발,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술의 고도화, 그다음 세 번째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예측 기법, 그런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분들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연구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6분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박정준 과장님께서 정책적인 제안을 3가지를 해주셨는데 환경부 측정망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너무 좀 고도화된 모델링만 집중하지 말고 좀 통계적인 기법만을 좀 개발해서라도 정책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당하시는 업무 때문에 댐보 이제 연계해서 최적 운영이 필요한데 이게 수량과 수질 이게 통합해서 디지털 트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수량, 수질, 수생태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유역 단위로 좀 거시적으로 해서 정책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1시 10분부터 지금 거의 5시 10분 됐는데요. 짧은 시간에 우리 12분의 발표와 6분의 종합 토론을 들었습니다. 우리 연합회가 이걸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너무 여기 앞서가지고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분들한테도 그렇고 토론자분들한테도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대부분 기상 예보를 다 보고 나오셨던지 아니면은 내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기상 예보를 다 볼 겁니다. 내일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스포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후는 또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기상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지만 기후는 우리 삶의 패턴, 우리 경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의 삶 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정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이 간과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강우 패턴이라든지 또는 극한 사상의 강우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이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되고 그 과정에 우리 물학술 연구자들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역할을 적절히 우리가 수행하고 그 결과들이 정책에 반영될 때 우리 국가의 미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청중들께 감사드리면서 종합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